안녕하세요. 유종입니다. 경제학 얘기 해드리려고요. 두토막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경제와 금융 위기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융 위기의 빈도, 그거를 보니까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전반 굉장히 금융위기가 빈발하다가 20세기 후반 들어서 2차 대전 이후에 소위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 그런 국제 통화 질서 아래서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나 그 브레튼 우드 체제의 파괴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그 시기에는 금융위기가 실질적으로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나졌다는 그런 그래프를 제가 책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은 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금융위기가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금융위기가 없어졌다가 다시 금융 자유화를 한다고 해서 금융 규제를 서서히 풀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금융위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참 좋은 건데 그걸 그렇게 자유시장 해야 된다,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시장이라는 건요 대단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응? 가격이요. 야, 정말 잘 배웠다. 가격 기구, 가격 메커니즘 보고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죠. 그 뜻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푸주간 주인이 이 고기도 준비해서 팔고 또 양조장에서 와인도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내가 푸짐한 저녁 식탁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걸 하냐? 아니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것이 적절한 자원 배분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장에 고기의 공급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 고깃값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가격기구라는 거예요. 가격 메커니즘.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는데 고기 만들어서 팔면 뭐 고기를 만든다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고기를 하던 사람들도 더 많이 고기를 팔려고 그러고 다른 걸 하다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내가 고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해서 고기 공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술값이 오르면서 술 공급이 늘어나고 이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 거죠. 각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효율적인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되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건 다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맨날 그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효도를 안 하니까 가르치는 거지. 자식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알아서 다 하거든. 우리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다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이기심에 바탕해가지고 사회를 조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장에서 그렇게 내가 많은 이익을 갖겠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뭘 합니까?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는데 너나 할 거 없이 다 술을 만들어 팔면 술 만들어 갖고 크게 재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남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술, 더 좋은 술을 만들까? 고민할 것 아닙니까? 기술 개발을 하고 비용을 더 절감하려고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고 혁신과 기술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건데, 그러나 그 시장이 과연 그렇게만 움직이느냐.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요, 맨 처음에 우리 지금 학생들도 배웠을 것 같은데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효용 극대화.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 그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자기 욕심을 최대한 많이 채우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돈을 최대한 많이 벌려고 한다. 이윤 극대화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뭘까? 잘 계산해가지고 어떤 걸 하면은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가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가장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욕심을 크게 부리면 부릴수록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게 된다는 가정이죠. 현실이 그런가요? 왜 우리말 표현에 그 사람 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혹시 주식 투자하다가 돈 크게 날려본 사람 있어요? 없나? 큰 돈을 안 가져가지고 못 날려봤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욕심을 너무 부렸어. 그죠? 욕심을 부리면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죠? 판단력이 흐려진다. 그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학 교과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너무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진다 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판단이 옳습니까? 월스트리트가 보여줬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머리 좋고 최첨단 금융을 한다고 그러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첨단 금융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란 그린스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오랫동안 지내고 그래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런 호칭을 별명으로 가졌던 그 사람이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시장 경제 이론이 틀렸다. 나는 시장에 맡기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알아서 위험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렇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경제학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거하고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리 번햄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월스트리트 최고의 투자은행이죠. 넘버원 투자은행입니다. 지금은 그 은행 지주 회사로 이 성격이 변형이 돼가지고 더 이상 과거의 그런 투자은행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 골드만삭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했고 뭐 다채로운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학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경제학이라는 건 보통 경제학하고 달라요. 제가 말하는 표준 경제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에서 경제학 결혼해서 배우고 하는 소위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합리성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갖고 있고 자기 이익, 셀프 인트레스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묻질 않아요. 그 가정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 테리 버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행동경제학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자. 자꾸 그 가정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게 행동경제학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는 그 뇌의 현상에 관한 건 굉장히 일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다 엉터리다. 이건 이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뇌의 정신작용, 우리가 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을 바탕을 해서 경제도 이해를 해보자 하는 그런 건데 그 사람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재밌습니다. 비열한 시장과 도마뱀의 뇌라고 하는 책이에요. 도마뱀의 뇌. Mean Markets and Lizard Brain 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 그런 거예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나 금융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개개인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골드만삭스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 중에 많은 그 책에 예가 나오는데 제가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예가 이거예요. 자기 친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뭘 해서 돈을 벌었냐? 석유, 원유 선물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생각나십니까? 우리 악소리 났었죠? 리터당 1,900원, 2,000원 가까이 올라가고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올라가고 악소리 났었죠. 그렇게 원유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한 게 이 투기 자본들이 이 원유에 투자해서 그렇다. 그랬죠. 바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테리 버넴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테리 버넴이 이제 금융시장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그런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마침 그런 거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석유에 관해서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석유 시장에 관해서, 선물 시장에 관해서 많은 걸 물어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 친구가. 기본 상식도 몰라. 배럴이 뭔지도 몰라. 원유가 뭔지도 몰라, 말하자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냐? 그러니까,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냐? 아, 나는 트레이딩을 할 때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경제 펀더멘털 이런 거 나 상관없어. 딱 그날 가가지고 그 트레이더들의 얼굴 표정을 읽는다는 겁니다. 응? 그걸 보고 야,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다. 이걸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안타깝게도 항상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그래서 90% 이상이 오르는 장에서나 빠지는 장에서나 개인 투자가들은 실패합니다. 왜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마뱀의 뇌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아주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인공지능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뭐 합니다만은 이 인간의 어떤 그런 자의식까지 가는 것은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까마득하게 먼 얘기입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뭐 100만 개를 갖다 놔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난 기계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기계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 이것이 진화 과정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거에서 조금 뭐가 더 변조되고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뭐 새로운 게 생겨나고 그렇게 한 거지 완전히 밑바탕에서부터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 보면은 우리 뇌를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 쉬죠? 숨 쉬는 거, 아, 내가 지금 숨을 내쉬어야지, 들이쉬어야지. 이거 생각하면서 합니까? 컨트롤합니까? 아니죠. 자율신경. 본능적으로 모든 게 소화하는 거, 뭐 체온 조절하는 거 다 자기는 신경 안 쓰는데 뇌가 계속 그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있습니다.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욕망에 휩싸이기도 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뭐 전두엽, 피질 뭐 어쩌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부분, 감정과 본능의 부분, 거기까지는 도마뱀 뇌하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겁니다. 파충류의 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뇌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분하게 앉아서 뭘 따질 수 있는 뇌가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자연 속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먹이사슬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뇌이기 때문에 야, 이게 맛있는 게 나타났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서 잡아먹고 뭔가 나보다 힘센 놈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주랭랑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이놈 저놈 다 돈 벌었다 그러면은 그래? 집 팔고 뭐 돈 빌리고 막 해가지고 몰빵으로 들어가고 그게 다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휴지 조각 됐는데 그걸 못 참고 기다리면 다시 올라갈 텐데 아 이거 망했구나. 큰일 났다. 도망가자. 다 팔고 도망갑니다. 파충류가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그건데 우리 감정 파트가 중요한 판단을 우리를 컨트롤 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의 얘기예요. 도마뱀 뇌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사실은 이 곰들이 교미하는 즐거운 장면을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버스에 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교미를 하고 있어요. 이 곰 한 쌍이. 이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목숨 내놓고 합니다. 왜냐? 성적 충동이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판단으로 하면 어떤 놈이 목숨 내놓고 그걸 합니까? 그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생방송 중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놈이 결혼하겠습니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영화도 있잖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안 봐도 뭐 제목만 봐도 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 미친 짓이지. 결혼을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응? 아니거든요. 충동과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류가 생존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욕심과 공포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그것이 발동하는 순간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못해요. 근데 금융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보면은 역사상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위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규제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을 때만 이 금융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가 많이 있는 중에서도 어떤 놈은 가다가 딸꾹질 한번 하는 정도고 어떤 거는 이 맹장 수술 정도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위궤양 해가지고 좀 더 쓰리고 어쩌고 하는데 어떤 놈은 위암 사기다 이 죽는다 이거예요. 예? 완전히 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로 커다란 그런 금융위기가 초대형 금융위기가 어쩌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정신을 크게 차리죠. 왜냐?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어놓고 미국만 하더라도 1990년, 89년, 90년 이때 저축대부조합 위기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 정부에서 투입해가지고 하고 2,000명 넘게 감옥 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1998년에 그 아시아 위기 이후에 러시아, 브라질로 금융위기가 번져가면서 LTCM이라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하는 큰 헤지 펀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사람 2명 전설적인 투자자 월스트리트 셋이서 파트너 돼가지고 했던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큰 그 금융위기로 번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 구제금융해가지고 막아줬었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90년대 후반 미국의 IT 버블 붕괴됐죠. 그런데 또 이 서프라임 위기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고 항상 그걸 부정하는 일을 이번은 이게 버블 아니야. 이건 뉴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자꾸 옛날의 잣대로 재면 안 돼. 온갖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자꾸 이걸 정당 왜?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욕심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한 번 또 공포심이 들어오면은 합리적인 판단 못해요. 무조건 피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이 슬슬 발동을 하면은 그때는 또 물불 안 가리게 이렇게 되고 사람이 꼭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센 놈이 한 방씩 온단 말이에요.
그 진짜 센 놈 중에 센 놈이 뭐냐? 대공황.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008년에 우리를 찾아온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대공황에 버금가는 엄청 센 놈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참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든지 혁신이라는 면에서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좋은 건데,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욕심을 너무 고취시키다 보니까 욕심 부리는 거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과해지면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짓들을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불공평합니다, 시장은.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응? 운이 70% 뭐 기술 내지 노력이 30%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운칠복삼이래.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간다고 뭐 억울해할 거 없어요. 뭐 그런 거니까. 운칠복삼이니까. 운이 나빠서 70% 안 된 거고 복이 없어서 30% 안 된 거니까. 농담인데요. 어쨌든 시장 경제의 아웃컴을 좌우하는 데는 운이 많이 좌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태어난 거, 유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의 유산이라든지 자라난 환경이라든지 큰 작용을 하죠. 자기의 노력이 차지하는 부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또 노력을 열심히 하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게으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 그것도 사실은 자기가 컨트롤한 건 아니죠.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시장 경제에 그대로 맡겨놓으면은 굉장한 불평등이 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불평등은 불평등을 또 낳고 더 심화시키고 해서 소위 빈익빈 부익부를 통해서 굉장히 그 소득 분배가 불공평하게 되죠. 시장에 그냥 맡겨놓으면은. 그렇게 소득 분배가 나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그러죠. 흔히 저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저걸 어디다 다 쓸까 그러죠. 안 씁니다.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못 씁니다. 부자들은 자기 소득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소비하지 못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쓰고 살지만 엄청난 사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 한다? 5억 써. 이런 거 얼마든지 합니다. 생일 파티 정도 하는데 5억 써야지. 그런 식으로 써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없는 사람들은요, 빌려서 씁니다. 빌려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상, 중, 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상 3분의 1은 100원 벌면 60원 정도 씁니다. 40원 정도 저축하고, 중은 100원 벌면 90원 정도 씁니다. 10원 정도 저축하고, 하는 100원 벌면 105원 내지 110원을 씁니다. 빌려야 돼요. 모자라니까. 그런데 상 3분의 1이죠. 이게 상위 10%, 상위 1%, 상위 0.1%로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 버는 것 중에서 엄청나게 벌지만은 쓰는 게 거의 없습니다. 비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소득이 많이 가고, 이 빌려서라도 많이 써야 되는 이 사람들한테 가는 소득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소비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 내수 기반이 약화된다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내수 기반이 약화됩니다. 미국이 그 책에 그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때가 대공황 직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뉴딜 개혁 이후에 많이 내려갔다가 8%에서 2%까지 내려갔다가 레이간 부시의 그 규제 완화, 감세, 신자유주의 이거 하면서 다시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 거의 8%까지 다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위기가 딱 터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냐?
내수 기반이 약하니까 그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빌려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아지고 경제에 버블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 기반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미국이 일으켰는데 지금 미국보다도 더 심하게 충격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우리 경제가 IMF는 마이너스 4%라고 그러고, 강만수 장관은 뭐 3%, 플러스 3%라고 얘기했고, 지금 윤중현 장관은 들어와가지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인구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하면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그 경제 성장 전망보다도 더 낮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 이 형국입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내수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출을 해외 시장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그런데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죠. 이 버블로 소비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우리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죠. 2003년에. 그 대표적인 겁니다. 외환위기 나고 나면서부터 우리가 양극화 굉장히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지만 외환위기 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심해졌죠.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기 어려웠던 상황이죠. 거기서 빚내가지고 막 써라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뿌려대면서 소비를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했지만은 버블이었어가지고 그게 터지면서 고생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는 이 양극화는 계속 더 심화됐습니다. 계속 수출은 많이 했지만 소비가 안 살아났어요. 신용카드를 뿌려대던 어떻게 하든 버블을 만들어 갖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우리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버블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 문제라든지 건설사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경제의 암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여정부 초기에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DTI, LTV 규제를 들어가고 처음부터 강력한 대책을 세웠으면은 저는 지금 한국 경제가 훨씬 더 건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 관료들이 그때 다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떨어지면은 우리 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한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 부동산 버블을 띄우면서 경기 부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꺼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 문제는 훨씬 더 커졌습니다. 초기에 잡았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게 밀리고 해가지고 오를 대로 오르고 난 다음에 그 규제가 들어가서 2007년이 되어서야 집값이 잡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진짜 잡기 시작한 것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큰 미운 노무현 정부 쫓아내고 강남에 그 아파트 많이 가시신 분들이 그리고 자기네들 이익을 열심히 보여주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 만들어놨는데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회를 조직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은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남의 거를 빼앗고 남의 걸 속이고 이러면 시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먹질 잘하는 놈, 거짓말 잘하는 놈이 이기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어. 네 벌금 물어야 돼. 하는 법은 공포에 기초했습니다. 내가 걸리면 망한다. 잡히면 안 된다 하는. 그 이기심과 공포심에 의해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기심과 공포심에 의해서 사회를 조직하는 게 시장이고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이명박 정부 뉴라이트가 선진화라고 항상 내세우는 게 그겁니다. 시장과 법입니다. 시장과 법에 의해서 사회를 조직해야 된다. 그것은 이기심과 공포심에 의해서 사회를 조직하자는 겁니다.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개조하고 교육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 왜냐? 이기심과 공포심은 다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뭐가 생겨?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욕심이 커지면은 위험한 일들이 생깁니다.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한 불공평이 생깁니다. 굉장한 양극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만나면은 대공황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시장과 법은 굉장히 필요하다. 이기심과 공포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자.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그것을 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취시키고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뭐냐? 꼭 이기심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마이뉴스에서 일을 하면 돈을 얼마 주고 근데 여기 가면 얼마 주고 어떻게 하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장이 좋아. 여기서 하는 일이 나는 좋아. 재미가 있어. 아니면 나 참 보람 있다고 생각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Labor of Love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 돼요. 왜냐?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감시를 게을리하면은 돈만 받아먹고 일 열심히 안 하려고 합니다. 항상 감시해야 돼요.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좀 능력 있고 그런 친구는 자꾸 딴 데 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돈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짜 좋아갖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만 잘 맞추고 물론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법으로 지금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뭐 사용을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하는데 법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법치주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법으로 될까요? 그 법으로만 이 질서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도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죠. 많은 감시, CCTV도 뭐 다 해야 되고 빅브라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칼 막스가 자본론의 한 대목에 보면은 나중에 이 열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보안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 뭐 우리 지금 뭐 캡스 경비 뭐 있잖아요. 경찰 뭐 해가지고 이 감시하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사람들이 법 때문에가 아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는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돼가지고 공중도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게 필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사회를 조직하려면 그 사회는 망하겠죠. 왜냐?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뉴딜 개혁을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실업률 25% 되고 제가 지금 그래프를 못 보여드리는데 미국의 GDP가 8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 경제가 축소가 되고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이제 자본주의 체제는 끝났다 할 정도의 체제적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뉴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되는데 그 이전의 자본주의는 시장과 법에 의한,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의 야경국가라고 그러죠. 나이트워치 스테이트. 법 위반한 놈 있으면 때려잡는다. 한편에는 자유방임의 시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공권력이 있고 그 시스템은 안 된다. 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이 뉴딜 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토막으로 지금 뉴딜 개혁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가 뉴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요즘. 녹색 뉴딜. 그죠? 녹색 뉴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뉴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즘 이제 이 언론 TV 인터뷰를 좀 한 2달 동안 지금 계속 사양을 하고 좀 안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해줬어요. PD 수첩이 800회 기념인데 꼭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녹색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녹색 뉴딜이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은 참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녹슨 삽질이다. 뉴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가 있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시장과 법에 의한 사회조직, 경제조직이 망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경제사회, 총체적인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삽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삽질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뉴딜 다음 중 뉴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서 1번 TVA, 그죠? 2번 VAT, 3번 ATV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뭐야? TVA죠? TVA. 요즘에는 그거 안 배우나? 요즘 교과서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우리 다 TVA, 뉴딜 그러면 나오는 게 TVA예요. 나이 조금 든 분들. TVA가 뭐냐? 그게 삽질이거든요.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 지금 4대강 유역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게 테네시강 유역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댐도 짓고 막 하는. 근데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농민들이 그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여러분 분노의 포도라는 거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알 거예요. The Grapes of Wrath라고 그 존 스타인백의 그 고전적인 소설이죠. 너무너무 비참한 그 농민들이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서부로 이렇게 쭉 가고 거기 이제 그 노동쟁의까지 이제 쭉 그 얘기가 펼쳐지는데 농민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농민 프로그램을 참 많이 합니다. 뉴딜 개혁 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테네시강 해서 용수도 공급하고 어쩌고 하겠다고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막 공사 벌려갖고 일자리를 만든 것이 뉴딜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TVA는 물론 중요한 사업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뉴딜 전체 뉴딜 개혁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던 거고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경제사회 개혁이었습니다. 뉴딜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금융통화개혁이에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근본위 제도를 철폐한 겁니다. 근본위 제도란 뭐냐? 통화 시스템에서 근본위 제도라는 것은 금을 베이스로 해서 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은 금 얼만큼을 대표한다. 금이랑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돈의 가치가 확실하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은행이 망한다, 실업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 할 때 마음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왜? 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다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노동계급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나쁜 제도입니다, 이게. 대공황이 1929년 그 월가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하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뉴딜 개혁이 언제 시작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1933년. 그러니까 공황이 시작되고 한 3년 반 정도를 효과적인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했냐? 근본위 제도 때문에. 지금 우리 은행 망한다고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이자율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꾸 뭐 유동성 공급한다고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본위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액션은 근본위제 철폐예요. 무슨 소리냐? 경제가 지금 아우성인데 돈 찍어라. 금 필요 없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경제에 필요한 돈을 공급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최후의 대부자 기능이라고 합니다. 최후의 대부자로서 필요한 돈을 공급을 한다. 그 대신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돈 마구 쓰고 말이지, 돈 다 떨어지고 신용 불량 되려고 그러면은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손 빌면 나 이거 지금 괴롭게 됐는데 도와줘. 그래? 최후의 대부자니까 할 수 없지. 그래, 내가 갚아주마. 한 번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요걸 단속을 잘해야지. 그냥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또 그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보고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모럴 해저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를 합니다.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다. 그게 건전성 규제, 건전성 감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때 처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많이 개혁을 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만들고 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를 하고 여러 가지 금융개혁을 합니다. 이것이 금융 안정을 가져온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거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다 규제 감독하고 이 시스템을 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이 노동사회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됐는데 이때부터 그레이트 컴프레션,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크루그만이 얘기하는 대압착이라고 하는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졌던 게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그전에 최고세율이 이 뉴딜 개혁 이전에는 25%였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67% 그 다음에 70 몇 %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아이젠하워 때 90%에 올라갔다가 그 뒤에 떨어져서 70% 하다가 레이건 때부터 확 내려가가지고 지금 35%로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세큐리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때 사회보장 제도를 처음 실시를 해가지고 노인들 빈곤이 심했잖아요. 노인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일하는 젊은 사람들 돈 걷어가지고 노인들한테 돈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국민연금 하듯이 자기가 막 돈 부었다가 나중에 그거 찾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이건 제가 집단적 사회적 효도라고 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그대로 페이에즈고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이거 부과식이라고 바로 노인들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들 그전에는 실업자들 니들이 재수 없어서 니들이 게을러서 니들이 못나서 쨀이 없는 거지. 이렇게 했지만은 정부가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들에 대해서 계속 그 실업 구제 여러 가지 수당을 주고 취로 사업 이런 것도 많이 벌이고 해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때 확실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아동노동에 대한 금지, 노동시간 제한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거의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시장과 법으로 했던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과 연대로 사회를 좀 개편을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 레이버, 가버먼트가 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회 보장도 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큰 부분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경기 부양입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입각해서 경제가 지금 수요가 없어가지고
공장도 있고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도 싶고 그런데 이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 거 서로서로. 그죠?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다. 케인즈가 그거를 이 유효 수요가 모자라면은 정부가 나서서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정부가 걷어가는 돈보다 많이 써버리면 그만큼 유효 수요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 이론을 지금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국에서 다 뭐 경기 부양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어제 상하 양원이 단일한 경기 부양 법안을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뉴딜 개혁 때 뉴딜 정책의 어떤 핵심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또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케인스가 사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했어요. 루즈벨트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싹수가 좀 있어 보이거든. 금융개혁하고 사회개혁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가가지고 야 하려면 그것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경기 부양을 세게 해야 돼. 적자를 확 해가지고 재정적자를 해서 가서 쫙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케인스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 저 사람은 아주 숫자를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수학자인 것 같아. 경제학자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서워가지고 재정은 균형돼야 된다. 그렇잖아요. 자꾸 빚내서 돈 쓰는 건 위험하다. 어렸을 때 하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정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재정론입니다. 지금도 뭐 적자 이렇게 하고 돈 찍으면 위험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불 나가지고 막 물 뿌리는데 신나는 없으니까 물 뿌려도 돼요 지금. 거기다 대고 아니 이렇게 막 저 물을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이게 나중에 뭐 나무가 썩고 석가래가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다. 물을 그렇게 뿌려대면 안 된다.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불 끄고 나서 생각해야지. 물론 어떻게 물을 뿌리면 이게 데미지가 덜할 거냐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균형 재정론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적자 재정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업률이 25% 갔던 실업률이 13%, 12% 여기까지는 내려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질 못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경제가 위축이 됐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실업률이 25% 올라갔던 실업률이 13%로 내려왔다가 갑자기 이게 실업률이 1%로 갑니다. 1%. 실업률 1%. 상상도 안 가죠. 이거는 완전 고용보다도 초과 고용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얘기해. 누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2차 대전이요. 예. 2차 대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균형 재정이 어딨어. 우선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군복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엄청나게 필요한 게 많잖아요. 정부가 막 발주하는 거예요. 우선 돈이 있던 없던 적자 재정 편성해가지고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그때 미국의 여성 권익이 엄청나게 신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여자들 나와서 애국해야지. 공장에 나와서 일해. 그 대신 좀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안일도 다 시켜먹고 2등 시민 취급하고 투표권도 안 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나와서 애국하라 그러니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더 해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걸 해보니까 케인즈가 맞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정부가 빚이 커져가지고 나라가 망했나? 천만의 말씀. 경제가 이제 그 다음에 확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물론 정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죠. 나중에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경제 성장하면은 이 전체 소득 대비 비중이 확 줄어드니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케네디 대통령이 처음으로 스스로 나는 케인지안 정책으로 이 불황을 타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정책을 해서 대단히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뉴딜을 통해서 다 망해가던 자본주의를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압착, 양극화됐던 거를 굉장히
고루 나눠 갖는 그런 사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그때가. 그래서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경제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 그랬고, 유럽 그랬고, 일본 그랬고, 동아시아 그랬고, 심지어 아프리카도 그때는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했고, 중산층이 그야말로 경제를 떠받친 그런 시대가 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이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80년대부터 시장과 법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이런 대형 금융위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융사회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금융위기, 외환위기 맞은 지 지금 11년 됐는데 이제 12년 차 되나? 그때 제대로 개혁 못했던 거죠. 사회개혁 해야 됩니다. 조금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해야 됩니까? 케인스적인 경기 부양 정책 확실하게 더 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은 이 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다. 뭐 일시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4% 성장을 하던, 설사 마이너스 10% 성장을 하던,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 우리 옛날에요, 국민소득 2만 불이 아니라 지금 2만 불 어쩌고 하는데, 국민소득 10,000불일 때, 국민소득 1,000불일 때도 우리 잘 살았어요. 그죠? 국민소득 1,000불일 때도 우리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 없었습니다. 좀 가난했죠. 근데 비가 오는 판잣집에 비가 새는 판잣집에 뭐죠? 새우잠을 잔데도 고은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며. 그죠? 이거 조금만 나누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만 나누면. 일자리도 나누고 소득도 조금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위기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해야 되고, 부양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나누기 해야 되고, 그것만 하면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정부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쇠기의 경익기,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옛날에 사람들이 균형재정, 이 고정관념을 가졌듯이, 시장에 맡기면 돼, 이 고정관념을 가졌듯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질문들 해주십시오. 저 책 제목을 위기의 경제라고 하셨는데요. 위기 경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다음 책이 나온다면 네. 위기 경영에 대한 책을 좀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쉬운 질문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쉬운 것부터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나중 파트인데요. 위기 경영이라는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요. 그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는 없고요. 이제 흔히 이렇게 경영을 하신 분들, 기업 경영을 하신 분들 보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기가 저 사람은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기업 경영한 거하고 실물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경제하고 경영은 전혀 다릅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한 회사 아니면 어떤 한 조직을 잘 꾸려나가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걸 제가 잘 꼬드겨가지고 이 책이 이거 말이죠. 이게 정가가 9,000원인데 쫙 쏘겨가지고 이게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딱 하고서 이거를 10만 원에 팔어. 그러면 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죠? 이게 경제 성장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하고 경영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경영을 조금 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기가 경제를 많이 아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굉장한 비극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요. 우리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경제정책 제가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참 괜찮게 했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왜냐? 자기는 경제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또 부끄럼 없이 그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김재익 씨한테 나는 경제 몰라.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알아서 하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경제 모르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경제 아는 척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처럼 또 그 최고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뭐 위기 다 끝났다고 했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지하 벙커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경제가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경영하고 굉장히 다르고요. 위기의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혹시 사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생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다. 그거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다. 할 때는 그게 상투적인 얘기입니다만 위기야말로 기회라는 거죠. 위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야말로 기회다. 그래서 그 기회는 굉장히 널려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그 유명한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의장이신 안철수 씨를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1월 달에 실리콘밸리를 갔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벤처 캐피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 안철수 씨의 관심 분야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과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싶다. 이거를 결정을 했어도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벤처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 거기서 펀드를 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펀드 조성했다. 그러면 여기서 뭐 100억 내고 여기서 500억 내고 해가지고 딱 해서 돈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를 찾는 게 아니고 이 펀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100억을 낼게. 얼마를 낼게. 커미트먼트만 다 받아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나왔다. 여기다 투자한다. 물론 펀드 매니저가 그거는 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거기 그 해당되는 지분만큼 다 돈을 납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이게 투자 실제로 집행할 때까지 그 은행에 묵혀놓고 있으면은 손해다 이거죠. 미국이 그만큼 시장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는 다 자기네들이 다른 재테크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난리가 나가지고 돈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손해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투자 프로젝트는 나타났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거기다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지금 그런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많은 어포튜니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저기 아랍 쪽이나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기회를 엿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이후를 내다보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위기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정당별 대표 연설을 잠깐 보게 됐는데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님께서 창조와 변혁으로라는 그 제목으로 연설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자리 나누기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일자리 나누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제시된 이론은 굉장히 이상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보통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일자리 나누기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일자리 나누기가 왜 안 될까요? 일자리 나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계에서도 얘기하고 노동계에서도 얘기하고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에 기초한 사회 조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의 서문에 그 얘기를 써요. 문제는 정치야 이 바보야 그 파트에 고용 문제도 사실은 정치 문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책에서.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사실 나왔냐면은 아까 대공황 때 뭐 실업률이 25%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 그때도 일자리 나누기 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업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근로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OECD에서 최고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근로시간이 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거 조금씩 덜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 일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일 주고 그 대신에 내 임금 조금 덜 받고 이렇게 하면은 없앨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게 안 됩니다. 케인즈 얘기를 했으니까 케인즈가 참 재미난 그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Economic Possibilities of Our Grandchildren. 해석해 보세요, 학생. 경제적 가능성, 그죠? 우리 손자들의 경제적 가능성. 그래서 그때 글을 쓰면서 앞으로 75년이 지난 후에 경제가 어떤 상태일까 이런 걸 가정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경제가 몇 %나 성장할 거다 하는 게 놀랍게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사실 75년 뒤에 일을 내다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거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데, 그 다음 부분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잘 살아지면,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930년에 그 글을 쓰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손자 세대 가면은 지금 우리보다 물질적인 어떤 그 소비 수준 같은 게 4배 이상 많아질 거다. 그럼 그렇게 잘 살게 되면 그때도 뭐 맨날 뭐 돈 벌겠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무슨 천박한 인간들이나 하는 거지. 누가 그러겠느냐. 그리고 그때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는 한 일자리가 부족할 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주 15시간 노동. 요즘 우리 하는 식으로 하면 한 이틀. 어쩔 때 우리 막 야근하고 어쩌고 막 하루면은 15시간 노동도 하잖아요. 주 15시간 노동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되죠. 전혀 그렇게 안 됐죠. 그게 이 완전 고용이 일자리 나누기가 어려운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욕심과 공포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보스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직장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여기서 잘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욕심과 공포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에 실업이 없어 보세요.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완전 고용이니까.
그 되겠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됩니다. 다 일자리 나눠 갖게 한다 그래가지고 다 근로시간 줄이고 뭐 다 임금도 조금 받고 그러면 열심히 일할 맛 나겠어요? 욕심과 공포로 조직된 사회에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공포가 아니고 사랑과 연대로 사회가 조직이 될 때 그것만 가지고 물론 안 되죠. 그 부분이 많이 돼 있을 때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사실은 여기 쓴 얘기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지금 제프리 삭스라고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유엔의 그 빈곤 퇴치를 위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 그거 어드바이저도 하고 이 굉장히 뭐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제프리 삭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조교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80년대에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실업률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50년대, 60년대에는 굉장히 그 황금기를 구가를 했고, 다 안정고용이 됐었고, 70년대 이제 경제위기, 석유 파동 막 이런 거 나면서 좀 어려워지다가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게 80년대예요. 그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됐고, 80년대에 인플레이션 때려잡는다고 막 이 돈줄을 쪼이고 하면서 리세션이, 그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학에서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을 배우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실업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다.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처음 배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고 80년대 와서 실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딱 그랬는데 이분이 딱 책을 쓴 겁니다. 잠깐 아니다. 가만히 데이터를 봤더니 실업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는 나라들이 있더라. 특정한 나라들은 실업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없더라. 그래서 쫙 그 나라들을 봤더니 그 나라들이 뭐냐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구의 나라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뭐 해가지고 딱 그 나라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물가도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뭐 실업률 1.5% 뭐 이러고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쫙 보니까 이 나라들이 가진 공통점이 사랑과 연대의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회 조직 원리가.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는 아주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의 90% 정도가 단일한 노동조합에 두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하고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임금을 막 올리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 경제 전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야. 우리 국가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구 이걸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사회당이 계속 또 정권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막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어느 정도 오르고 뭐 물가가 어떻고 뭐 국제 경쟁력이 어떻고 하니까 임금이 이 정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니까 안정 고용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나라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임금 교섭하는데 우리가 임금을 너무 많이 인상하면은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놈이죠. 왜? 아무 관계 없으니까 다른 경제 부분 전체 대한민국 경제에서 이건 0.0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각자 알아가지고 서로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다 완전 고용이 되면은 뭐 무슨 파업도 많고 그냥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적대적인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노사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어느 정도 뭐 욕심과 공포도 없을 수 없지만은 사랑과 연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 믿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고 이런 임금 같은 것도 인상도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잘하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해낼 수 있을 때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마찬가지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그게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안 잘릴 사람이다 하면은 왜 내가 일 줄이고 말이지 임금 덜 가져가야 돼. 그러고
이 회사에서도 야 이거 일자리 나누기 해야 되니까 뭐 임금 명확 해. 그리고 자기 같이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자기 이익만 따지고 하면은 일자리 나누기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어디 좀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그 하지 않는 일인데 제가 제 방송 프로그램을 미리 사전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사전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좀 무슨 이슈를 가지고 할까? 그날그날의 이제 이슈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를 가지고 약간 특집처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일자리 나누기 하고 있는 기업의 현장 탐방을 그 리포터를 시켜가지고 가서 좀 취재를 해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어떤 기업도 취재에 응해주지 않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자리 나누기 했다고 이렇게 발표된 기업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겉으로 쇼는 했는데 내막적으로는 여러 가지 서로 불만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죠.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도 그렇고 자꾸 욕심과 공포를 앞세운 그런 질서를 갖고 우리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먼저 그런 욕심과 공포의 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이런 쪽으로 모든 이 정책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 돌려주고 최저임금 깎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무슨 뭐 집시법이다 방송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이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그 정책을 자꾸 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나누기 정책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안타깝죠. 다른 질문이요? 예,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선생님께서도 방금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가진 월가가 그렇게 엄청난 모럴 해저드 속에서 붕괴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은 단 두 단어 딱 언급을 하셨어요. 탐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걸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똑같이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탐욕의 가장 증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책 내용에는 그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물론 문제제기가 일정 정도 있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지 않았나. 그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대기업 중심 정책, 민영화 정책, 뭐 이런 토건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갈증, 그러니까 좀 단시간 내에 이런 탐욕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하신 그런 연대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시면서 전략적 개방에 있어가지고 대외 개방을 적절한 속도와 범위로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동아시아 FTA 추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시고 한미 FTA 같은 경우에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좀 더 좀 적절한 속도와 범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야, 질문 어렵네. 난 저런 질문하는 사람 제일 미워해. 한미 FTA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따로 이제 제가 뭐 또 글 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뭐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은 안 했는데요. 저는 이 개방 내지는 세계화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어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인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막혀 있는 그런 지구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이제 좀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얼마나 모멸감과 차별에 시달렸습니까? 이 국경이 없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국민국가라고 하는 그 정치체제가 발달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그것은 시장경제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파괴적이거든요. 사회로 굉장히 잘 나가는 놈은 자꾸 돈이 더 쌓이고 안 되는 놈은 완전히 망해가고 하는 이 불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시장이 잘 발전하도록 하려면은 그래서 법과 규제와 규칙과 하다못해 도량형도 통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인 어떤 집단적인 룰 세팅,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이런 단위가 정치적 단위가 필요해진 겁니다. 시장의 통합은 국가의 통합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국민국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지금 세계화되면서 자꾸 더 세계적으로 통합이 돼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규제와 또 재분배와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가야지 그걸 하지 못하는 만큼 막 이게 나가버리면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지금 사고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유러피안 유니언이라는 걸 통해서 마켓 인티그레이션, 시장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머니터리 유니피케이션, 단일 통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바에 의하면은 United States of Europe, 유럽 연방 국가 정치 외교적인 통일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시장이 통합되면서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규제를 자꾸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니까 이걸 좀 통일화하자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EU 커미션에서 가진 예산이 있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어디다 쓰냐? 낙후 지역 도와주는 데 씁니다.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ubsidy, 낙후 지역 도와주는데 소득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장을 통합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시장 통합이 안 돼요. 왜? 사람은 상품이 아니거든, 물건이 아니거든. 그래서 열받는다 이거예요. 너는 인마 시장에서 값이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물건이면 사과면은 사과가 너무 많이 생산돼가지고 값이 떨어졌다. 사과가 항의합니까? 그러나 사과 농민은 항의한다 이거예요. 정치적 유닛으로 묶이면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좀 안정된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그렇고 상품시장에서도 그렇고 금융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만큼 개방을 진전시켜 나가야 된다. 크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디테일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동시장 확 개방하면 외국인들 마음대로 와서 일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제가 바라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리버럴해져야 된다고 보지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FTA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한미 FTA는 투자자들의 이익만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그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그렇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항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나쁜 거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미국의
법원에서도 이건 위헌적이다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하자 잘 됐다는 거예요. 미국 너희들이 불만사항 얘기해. 우리도 이거 잘못된 거 많다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진짜로 호혜적인 그런 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부동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탐욕의 화신이죠. 그거를 빼버리고 그야말로 안정된 주거, 일반 국민들을 위한 안정된 그리고 이 질 높은 주거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데 가면은 부동산 투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거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독일 시스템을 갖다가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있고 역사적으로 해온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간단해요. 우선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뭐 시장 자체가 다 망가져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어떻게든지 이게 투기의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또 분양가 상한제 철폐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고요. 참여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때 초기에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금융규제입니다. 단기적으로 그 투기하겠다고 다 돈 빌려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금융규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단기적인 것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세금 정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보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칭찬하는 정책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프트입니다. 장기 임대, 전세, 장기 전세. 그런 식의 안정된 주거, 그리고 괜찮은, 전철역도 가깝고, 안정돼 있고, 뭐, 금방 쫓아내고 이런 거 아니고, 어포더블, 저렴하고, 이런 주거를 공공부문에서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연금이 집값 떨어졌을 때 집 사라는 겁니다. 괜찮은 곳에 집들을 쭉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잘 관리를 하면서 세를 받는 거예요. 세를 받고 안정적인 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부동산 시장이 저기 했다고 갑자기 뭐 전세 1,000만 원 더 내, 뭐 2,000만 원 더 내,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에 국민연금은 거둬야 될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7% 수익, 거기 딱 맞춰갖고 안정적으로 이거를 하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정도 되는 손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시장 전체가 스테빌라이즈,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공공주택이 선진국들처럼 20%, 30% 그건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뭐가 됐던 이 정책 수단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금융 정책 수단이 가장 강력한 거고요. 그리고 조세 정책, 이걸 통해서 부동산 값이 아파트 사두면 돈 된다, 이건 막 뛴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강남 불패다 뭐다 하는 것을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됩니다. 저는 전세 살아요. 나 돈 많이 법니다. 나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전세 살아요. 왜냐? 나는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아니, 내가 무슨 뭐 돈 벌어가지고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돈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집이 굉장히 싸다,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그럼 제가 살 수 있죠. 근데 아직도 엄청 과대평가돼 있거든. 말도 안 되게 비싼 거거든. 그럼 왜 사? 비싼 거를. 내가 살면 되지. 근데 집주인이 걸핏하면은, 야, 너 전세값 더 내. 그러고 뭐, 너 나가.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제가 피곤해서 전세 살겠습니까? 못하죠. 저 어렸을 때 정말 저희 부모님이 전세 살아가지고 맨날 이사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트로마틱한데, 응? 트로마죠.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전세 사는 사람, 서럽잖아요. 또 집주인이 눈치 주고 말이지. 우리가 뭐 쿵쾅거리고 놀면 또 뭐, 그런 세상 살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 안 사요. 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거를 싹 없애. 미국이 그러다 망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 전에 안 그 DTI라고 하는 게 다 미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주택 담보로 잡아가지고 야 이게 100만 불짜리 집이니까 뭐 80만 불까지는 뭐 대출해줘. 이런 거를 안 하고 미국이 야 네가 1년 소득이 얼마인데 이거 갚을 수 있어. 이거 따져갖고 대출을 했던 게 원래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어? 이 투기 붐이 부르니까 닌자가 뭔지 아세요? 닌자 터틀 알지? 닌자 터틀 말고 닌자 대출은 뭐야? 그렇지. 노 인컴, 노 잡, 노 에셋.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서류만 들고 와. 대출해줄게. 이렇게까지 간 겁니다. 이거 완전 투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사놓으면 오르니까 네가 뭐 소득 없어도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허황된 짓을 그 최고의 머리 좋은 미국 그 첨단 금융인들이 그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죠? 저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 강의를 앞두고 해서 오랜만에 신문을 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나오시길래 경제면인 줄 알았더니 정치면에 나오시더라고요. 문제는 정치 하시길래 정치면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4월 민주당 재선 공천에 이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아까 사회개혁 관련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직접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네. 저는 그게 나왔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무튼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다 해줬는데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김대중 씨 일본에서 납치됐다가 현해탄에서 납치됐다가 오랫동안 카텍 연금 상태로 있다가 풀려난 게 78년인가 그럴 겁니다. 78년이 아니고 76년인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였을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3.1 명동성당에서 3.1 구국선언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또 하는데 그때 한번 딱 대중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동교회에서. 제가 고등학생 교복 입고 과감하게 거기 갔다가 경찰들한테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더 좋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저의 꿈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뭐 무슨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뭐 100% 배제한다 이것은 아닌데요. 4월 뭐 재보선과 관련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사적인 자리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단호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전주에 가서 출마한다든지 이런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람 일을 뭐 100% 뭐 never say never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국회의원 하겠다고 전주 가고 이것은 제가 지금 사는 동네에서 하라 그러면 혹시 또 모르겠는데 물론 그것도 제가 뭐 거의 뭐 생각 안 해요. 그런 짓은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지금 뭐 제가 이 중요한 일 해야 될 일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보고 대통령 하라 그러면 제가 좀 관심 있습니다. 네. 그 관심 있습니다. 네. 저 사실 기자들이요 저한테 제가 하도 정부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정책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뭐부터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뀌었습니다. 제 대답을 바뀌었습니다. 나 장관 안 해. 이분 밑에서 장관 해봤자 경제 살리는 방법이 없어. 나 하려면 저거 시켜줘. 근데 사실은 그게 바뀌어야죠.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죠. 그렇습니다. 네. 뭐 새 경제팀도 들어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경제 좀 잘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다 고통받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냥 그런 바람 얘기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희망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보는 건가요? 아, 그럼요. 희망이 있죠. 네, 희망이 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예. 우리 고은님들을 많이 만들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고은님. 제가 이게 뭐 1분만 더 얘기합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압니다. 그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할까? 대학은 어떻게 갈까? 막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은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 저 새끼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저 언제 한번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에 있습니다. 고은님과 같이 있으니 너무 좋구나. 이 상쾌한 자연의 바람이 너무 좋구나. 딱 나가는데 물론 지금 뭐 빗방울 뿌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너무 좋구나. 그렇게 하고 살면 행복한 겁니다. 경제에 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힘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욕심과 공포는 넘쳐나니까 사회에. 예? 공안 통치도 있고 무슨 신자유주의도 있고 그거 넘쳐나니까. 투기도 부동산 투기도 있고 많잖아요. 그거 말고 모자란 거 우리 사랑과 연대 그거 많이 만듭시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끝.